네, 10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 분들도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면 네,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이크로 서비스를 채택하기로 하셨으면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짜야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선택하는 거지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베네핏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선택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여기 있는 장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 개발자와 개발팀에 내가 생각하는 그 팀에 필요한 권한, 오너십,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주면요. 팀의 자율권이 자동으로 더 확대가 될 거예요. 우리 개발팀이 소유하고 있는 코드뿐만 아니라 인프라라든지 그 팀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넓혀주고 그 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지 오너십을 명확하게 해주면요. 굳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팀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시 시간을 단축하는 거는요. 마이크로 서비스도 이 단일 배포, 독립 배포의 단일 배포를 하면서 출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만 어제 말씀드린 CI/CD를 안 알고 계셨다면 CI/CD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출시 시간을 굉장히 앞당길 수 있어요. 굳이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아도 굉장합니다. 그리고 대량의 트래픽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확장과 광고성을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지금 오토스케일링 잘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개발자 수를 늘리는 방법은 죄송합니다. 오토스케일링, 로드 밸런서 뒤에 오토스케일링을 두어서 트래픽이 들어오면 확장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가기 전에 오토스케일링 같은 확장성 있는 구성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더 많은 개발자를 채용해서 현재 개발 속도를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이크로 서비스가 거기에 굉장히 좋은 아키텍처 모델인 것은 많지만 아까 말씀드린 모듈식 모놀리스도 여러 개발자를 병렬로 돌려서 돌린다고 하면 이상하긴 한데 병렬로 일을 시켜서 우리 회사의 개발력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충족하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지만 그것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할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그렇다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선택해서 안 되는 경우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도메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진짜 해일 수 있어요. 도메인을 잘못 찢으면요. 다시 돌아가기도 힘들고요. 잘못 찢음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 커가지고 오히려 마이크로 서비스가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스타트업인데요. 이 스타트업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스타트업의 형태를 현재 고려를 해보시면 스타트업은 현재 비즈니스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출시를 해갖고 소비자 피드백을 받아서 빨리빨리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냥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스타트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니콘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제 막 비즈니스 시장 점검을 하기 위한 작은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회사가 비즈니스 도메인도 아직 불분명해. 근데 여기서 비즈니스 도메인 다 찢어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려고 하면 시장 반응 속도에 오히려 늦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회사가 지금 비즈니스 도메인이 명확해. 할 게 명확하고 서비스가 딱딱 찢어져. 그러면 그때 스타트업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시작하면 굉장한 베니핏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시장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우리 서비스에 대한 바운더리 컨텍스트도 굉장히 불분명한데 야 우리 한번 찢어서 마이크로 서비스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은 오히려 민첩하게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도 딜레이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바꾸고 나서는 잘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마이크로 서비스로의 전환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시면 좋습니다. 생각을 깊게 해보시고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형 소프트웨어가 그렇다면 마이크로 서비스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네트워크 위에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단일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는 설치형 소프트웨어인데 마이크로 서비스로 찢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넘어가는 거는 좀 지양해야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선택하는 많은 고객들이 다른 회사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갖고 엄청나게 시장에 잘 대응하고 있다. 지금 빅테크 회사들, 유니콘 회사들 보니까 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우리 회사도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고 팀장한테 얘기하면 그때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히 명확하게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베니핏을 명확하게 하고요. 마이크로 서비스로 갔을 때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짜고 움직이는 것을 권장드려요. 지금 설명드린 것을 바탕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장단점 다 따지고 계획을 다 장단점 다 따지고 현재 상태를 다 확인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야겠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우리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아키텍처 중에 하나다라는 판단이 섰다면 그때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빅뱅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한 번에 다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점진적인 마이그레이션이에요.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라 뗄 수 있는 거 하나하나씩 떼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써 있는 거 보시면 빅뱅 방식으로 해봐야 백날 얻는 건 빅뱅이라고 했잖아요. 점진적인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이 빅뱅으로 이동하시게 되면요. 진짜 빅뱅이에요. 회사도 빅뱅이고 아키텍처도 빅뱅입니다. 다 터져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바꾸는 작은 변화가 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모르는 게 모노리스트예요. 그런데 그거를 쪼개서 하나하나씩 이동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는 절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넘어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생각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가서 날개를 펴놓게 되면은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마이그레이션을 권장드리고요. 빅뱅으로 가시려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세울 때는 사소한 실수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영향이 최소한으로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선택을 하면 되돌릴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AWS, 그러니까 아마존에서는 이걸 이제 원웨이 도어 디시전, 투웨이 도어 디시전이라고 하는데요. 문이 하나 있는 결정, 문 두 개 있는 결정. 하나 있는 결정은요. 일단 선택하면 거스를 수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호스팅 회사 바꿔야지. 바꿨는데 다시 돌아올 거 생각하면 CIO 머리가 터져버릴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갔는데 다시 돌아가야 돼. 장난이 아닙니다. 오픈 API를 바꾸는 거. 이미 오픈 API라는 거는요. 누가 쓰는지 몰라요. 다 공개돼 있어서 누가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내 마음대로 확 바꿔버린다? 어디서 메일과 항의가 날라올지 몰라요. 그래서 공개 API 변경을 하는 거나 호스팅 회사를 변경하는 것 같이 한 번 결정하는데 되돌릴 수 없는 건 원웨이 도어 디시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피해서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짜야 돼요. 투웨이 도어 디시전은요. 변경을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문이 두 개니까 들어간 문이 있는데 나오는 문도 있네. 들어가 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마이그레이션 플랜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꾸기 쉽게 뭐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사용이라던가 아니 새로운 프로그램 랭귀지 쓰는 거 이런 거는 해봤는데 아니면 그냥 딴 거 쓰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짜는 게 좋아요. 실행을 작게 하고 되돌릴 수 있는 것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뭐 이벤트 스토밍 같은 방법을 통해서 아키텍처를 찍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컨텍스트 바운더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우리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찢을 수 있을지 이렇게 인보이스, 주문 관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인데 자 이제 시스템을 분해하기 위해서 내 아키텍처를 비즈니스 모델링으로 분해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어떤 서비스를 먼저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갤 건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알림 서비스를 한번 보시죠. 알림 서비스는요. 다른 인보이스, 주문관리, 멤버십, 발송 4개 서비스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보이스를 바꾸려고 꺼냈는데 문제 생기면 나머지 4개 서비스에 다 영향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보이스는 처음으로 마이그레이션 선택을 하기 적합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알림은요. 인보이스를 보시면은 인보이스를 참조하는 서비스는 없고 오직 인보이스만 알림 서비스를 참조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추출이 굉장히 쉽고 설령 잘못되더라도 영향을 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보이스를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 대상으로 선택하는 게 이 뷰에서는 좋습니다. 문제는 이런 도메인 모델은요. 논리적인 뷰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 말은 실제 코드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는 별개의 얘기라는 거예요. 도메인을 찢어서 이렇게 인보이스를 우리 한번 꺼내볼까라고 결정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 막상 프로그래머들이 이걸 디비 잡고 들어가 파 보면은 이걸 누가 이렇게 짰지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보이스를 첫 번째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드 레벨이나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다시 되돌려야 되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줄 수 있는 영향은 최소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래비를 세워갖고 분해가 쉬운 것들 그리고 분해했을 때 이익이 많은 것들을 선택을 해갖고 어떤 거를 먼저 분리할지 서비스 후보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서비스 쪼개봤는데 알람 서비스는 쪼개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냥 홀라당 빼갖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시스템 아키텍처를 분석하고 도메인을 쪼개봐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계획과 관련된 것 중에 팀을 또 재구성해야 돼요.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조직의 형태는요. 프로그램 구조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로 팀을 쪼개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쪼개게 되면 서비스를 쪼개게 되면 팀도 같이 쪼개질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팀을 어떻게 쪼개냐면 각 팀이 하고 있는 일들을 모두 다 나열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다시 재배열하는 형태가 가장 쪼개기 쉬워요. 지금 같은 경우는 프론트 백엔드 운영에서 운영팀만 사실 크게 쪼개져 나오고 프론트와 백엔드는 하나의 팀이 되는 이런 식으로 돼서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팀을 구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요. 사실 개발과 관련 없으니까 나랑 상관없겠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내 팀이 갖고 있는 스킬셋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나 뭐 메시지 큐 같은 걸 쓰겠다라고 할 때 우리 메시지 큐 좀 써볼까? 카프카 쓰고 싶은데 카프카 할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팀 리더분들은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스킬셋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면은 교육을 시킨다든가 컨퍼런스를 보낸다든가 해서 그 스킬셋을 향상시켜서 전체 팀의 스킬셋이 골고루 분포되어야지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기가 좋아요. 물론 여기서 최고 등급의 기술을 반드시 익혀라 이런 건 아니고요. 기술이 낮은 개발자를 찾아내서 쳐내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공개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내 팀에 갖고 있는 스킬셋에 대한 발전을 여러분들이 팀 리더든 아니면 개개인 개발원이든 다 신경을 써야지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획의 마지막인데요.
마이크로 서비스로의 전환이 잘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정기적인 체크 포인트를 두는 게 좋아요. 이거 근데 어렵습니다. AWS에도 웰 아키텍처 리뷰 같이 아키텍처 점검하는 툴이 있는데 여러분 안 쓰시잖아요. 정기적으로 뭔가 플랜을 둬서 이런 거를 우리 회사의 사이트 안에 둬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달이면 달, 분기면 분기마다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포인트를 두는 게 좋고요.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거, 정성적으로 추정하는 거 다 가능한데 만약 정량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는 최고 우선순위가 배포 시간, 출시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뭐 배포 수라던가 아니면 배포 실패율 아니면 배포 주기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데이터가 무엇이든 다 수집을 해갖고 여러분 내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전환하는 계획에 다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있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다 보면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들 수도 있고 체크 포인트에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뭔가 더 나빠지는 게 보인다. 근데 우리가 지금 3달 동안 마이크로 서비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도저히 되돌리기가 싫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매몰 비용을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방적이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중심이라든가 서버리스 아니면은 뭐 데이터베이스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거를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으셔야 돼요. 우리 회사에 MS SQL DBA가 많다. 그럼 우리 회사는 MSA만 쓰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피하셔야 됩니다. 사실 노시컬 같은 경우는 DBA보다는 개발자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파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노시컬, 뭐 다이나모DB나 뭐 몽고DB 파선대로 쓴다고 결정하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두려움, 새로운 기술 채택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들을 좀 없애고 빠르게 테스트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거의 이제 중간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아니구나. 챕터 남았네요. 마이크로 서비스 패턴에 대한 내용입니다. 패턴을 배우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아까 결합도를 몇 개 유형화 시켜놔서 보여드렸는데 아마 내 아키텍처도 저기에 좀 다른 사람들은 부가 설정 없이 바로 가실 수 있어요. 마이크로 서비스도 이렇게 자주 쓰이는 여러 유형들의 아키텍처를 패턴화 시켜놨습니다. 첫 번째 배울 거는 스트랭글러 피그라는 패턴이고요. 그거는 마이그레이션에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이 스트랭글러 피그는요, 도살자 무화과라는 식물이에요. 근데 이 식물이 자라는 방식이 모노리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넘어갈 때 선택하는 전략과 굉장히 비슷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나무 줄기나 이렇게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줄기를 내려요. 그래서 되게 멋있잖아요. 이게 다 스트랭글러 피그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하나씩 내려와서 여기 있는 이 숙주 나무, 이 본체 나무 있죠? 이거를 다 기억하면 가운데 있는 본체는 죽고 무화과 나무 혼자서 쭉 자라나는 거죠. 모놀리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떼낼 때도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서비스를 하나만 뗀다거나 아니면 새 기능을 붙일 때 모놀리스는 그대로 두고 모놀리스와 같이 엮어서 쓸 수 있는 작은 서비스를 옆에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모놀리스가 갖고 있는 기능을 하나 떼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운영한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사실 모노리스 서비스는 하는 게 없어지죠. 그때 모노리스 서비스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스트랭글러 테이프 패턴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장바구니 주문 창고 서비스로 되어 있는 모노리스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잠시만요. 모노리스 서비스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론트엔드 사용자 인터페이스들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 우리가 새로운 기능인 알람 서비스를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모노리스트 안에 알람 서비스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외부에다 그냥 만드는 겁니다. 만들고
이 모노리스 서비스와 연결해야 되는 것들만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 있는 이 ACL이라고 하는 게 안티 커럽션 레이어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서비스가 현재 별도의 DB를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노리스 서비스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자기가 갖고 있는 도메인이 있어요. 이 두 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든 게 이 ACL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API 게이트웨이 같은 프록시들을 가지고 트래픽이 들어오면 모노리스 서비스를 던지거나 아니면 파산이나 어댑터 같은 패턴들을 써가지고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알림 서비스는 모노리스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게 요 ACL 레이어를 주고 요 스키마도 다를 거고 요 스키마도 다를 거잖아요. 모노리스 스키마도 다를 거고 알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도 다를 거고 여기 돌아다니는 데이터의 구성도 다를 텐데 그것들을 요 ACL 레이어에서 고정을 해준다. 그래서 알림 마이크로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든 간에 모노리스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성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주문 서비스를 또 떼내고 싶어요. 그럼 주문 서비스와 관련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고요. 프론트엔드 쪽에서 이쪽으로 푸시 라우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기존의 창고 서비스와 결제 서비스가 주문 서비스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 클라이언트에서 그냥 여기서 들어온 정보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노리스 서비스에 크게 변경을 가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벌써 두 개나 떼어내죠. 만약에 여기서 창고 서비스를 또 떼낸다. 창고 서비스 밖으로 오게 되면 모노리스 서비스랑 통신해야 되니까 ACL 하나 두고요. 창고 서비스가 ACL을 통해서 모노리스 정보를 주면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주문 마이크로 서비스와 연결을 할 수 있고 주문 서비스, 결제 서비스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서로 간의 통신이 가능하니까 서비스를 하나 꺼내더라도 모노리스 서비스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마지막 결제 서비스도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결제 서비스도 떼내면 여기다가 ACL 하나 두고 이렇게 통신하는 형태를 떼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모노리스 서비스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죠. 다 데이터 서비스를 딱 가져가서 자기네들끼리 통신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때 교살자 무화과 나무처럼 모노리스가 하고 있는 일을 얘네가 다 가져갔으니까 그때 모노리스를 죽이고 서로 연결시키게 되면 마이그레이션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되게 되는 거죠. 요거를 교살자 무화과 나무 패턴, 스트랭글러 패턴이라고 합니다. AWS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돼요. 온프레미스에 ABC라는 서비스가 있을 때 실제 사용자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렇게 통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만약에 A와 B 서비스를 빼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API에서 프록시를 해서 이렇게 A 서비스, B 서비스를 올려놓고 나머지 C 서비스와만 통신을 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라 떼어낼 수 있는 거를 하나씩 떼서 AWS에 올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라우팅 트래픽은 여기 있는 API 게이트웨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두 마이그레이션이 되면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 온프레미스와 연결을 끊고 AWS에서만 서비스를 한 수준까지 올리면 됩니다. 혹시 여기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실습도 이 스트랭글러 픽을 직접 해보는 거를 아마 실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나게 서비스를 떼냈어요. 모노리스 서비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근데 혹시 뭔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없으신가요? 이 현재 구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다 쪼개서 알림, 주문, 창고, 결제가 다 나눠서 가졌는데 혹시 이 상태에서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게 한두 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맞습니다. 목표를 드리겠습니다. 트랜잭션이에요. 이거 데이터베이스 하나일 때는요. 커밋 해가지고 프리페어 커밋 해가지고 이 전체 워크로드를 한 트랜잭션에 묶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 하나가 4개로 쪼개졌는데 이거 트랜잭션 보장. 주문 들어와서 창고에서 불출했는데 결제에서 실패했어. 그러면 이거 창고 이미 하나 빠졌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트랜잭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패턴이 바로 SAR 패턴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정말 민감하고요.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할 때 아마 가장 고생하실 거는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분리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분리한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간의 트랜지션을 보장하지 못하면 서비스를 구성하는 게 진짜 힘들어질 거예요. 특히 이 애시드 트랜지션에 좀 익숙해질수록 와, 이거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 이거 처리할 수 있는 거, 분산 트랜지션 같은 거 있죠. 페이지 커밋 같은 걸로 처리는 할 수 있는데 페이지 커밋 같은 거는 뭐 요시컬이나 카프카 같은 최신 기술에서는 적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용성이나 대기 시간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이 사가 패턴이 적합합니다. 이 사가 패턴은요, 이 분산 트랜잭션 없이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트랜잭션의 관리를 데이터베이스가 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 하는 겁니다. 즉 전체 트랜잭션에 대한 그 전체 로컬 트랜잭션에 대한 변경사항만 데이터베이스가 책임지고요. 만약에 사가를 실행하다가 실패가 됐을 경우에는 보상 트랜잭션을 하나 더 돌려서 내가 잘못 처리했던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값을 원상복귀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문 마이크로 서비스에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주문 DB에 오토 프리페어로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고 서비스에 데이터가 가겠죠. 그럼 창고는 프로덕션 프리페어라는 값을 기록을 해서 제품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결제가 승인이 되게 되면 그때 창고가 자기가 만들었던 이 프로드 펜딩을 프로드 어프로브로 바꾸면서 실제 커밋을 완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 승인도 끝나면 주문도 주문 DB를 완료시켜서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의 트랜잭션을 보상 트랜잭션이니까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트랜잭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패할 때는 한번 보면 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다. 오더 펜딩이 들어가게 되고 만약 제품 확인이 들어가서 프로토 펜딩 상태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결제에서 리젝트가 되면 실제 창고에서 이 프로덕션을 리젝트하는 형태로 보상 트랜잭션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도 그때 실패시키는 형태. 이런 식으로 실제 사가라는 전체 트랜잭션을 볼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어나는 트랜잭션은 로컬 DB에서의 트랜잭션을 받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제에서 실패하게 되면 창고에서 뺀 거를 보상 트랜잭션을 하나 더 돌려가지고 창고에 다시 원상복귀를 해줍니다. 실제 하나의 단일 DB에서 쿼리가 4개 실행됐다고 하면 이걸 각각 쪼개는데 중간에서 실패하면 얘를 보상하는 다른 쿼리를 돌려갖고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을 낮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를 실제 구현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요 두 개의 사가 패턴, 코레오그래피와 오케스트레이션 패턴은 둘 다 펍섭 구조의 메시지 방식입니다. 근데 동작하는 형태가 조금 달라요. 보시게 되면 자, 프론트엔드에서 주문 메시지가 주문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주문 마이크로 서비스는 주문 이벤트에 주문이 들어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주문 이벤트를 서브스크리션하고 있던 창고와 결제 서비스가 동작을 하게 되고요. 창고가 보니까 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티켓 이벤트를 놔둡니다. 그럼 이 티켓 이벤트를 보고 있는 결제 서비스가 주문 이벤트와 티켓 이벤트가 다 왔으니까 결제 프로세스를 진행해요. 그래서 결제 이벤트가 진행이 되게 되고 이게 완료가 됐다. 그럼 창고가 불출을 완료시키고 주문을 완료하는 거죠. 이게 코레오그래피예요. 코레오그래피는 이 사가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역할의 오더와 반응을 이 사가에 참여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직접 하는 거예요. 즉 주문 서비스, 창고 서비스, 결제 서비스가 각각 사가에서 내가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할지를 결정하고 추후에 메시지를 집어넣는 거.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 전체 트랜잭션 한번 더 볼까요? 프론트엔드에서 맨 처음 주문이 가게 되면 주문에서 이벤트를 집어넣고 주문 이벤트를 보고 있던 창고 서비스들과 결제 서비스가 각각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티켓을 집어넣고 티켓 이벤트가 확인되면 결제를 진행하고 결제가 성공하게 되면 여기서 만약 결제가 성공하게 되면 창고 서비스에서는 불출을 완료할 거고 주문 서비스는 주문이 완료될 거죠.
만약에 결제가 실패하게 되면 창고 서비스는 다시 트랜잭션을 돌려서 창고를 원상복귀시키고 주문은 주문을 페일로 만들 겁니다. 이거는 그 각각 서비스가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만 보면은 진짜 간단해요. 결제 서비스는 그냥 티켓과 주문만 서브스크립션 하고 있고 결제가 되면은 결제 이벤트 됐다라고 넣고 안 되면 안 됐다고 넣는 일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하나 뜯어보면요. 얘네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간단한데 개발자가 전체 워크로드를 살펴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코레오그래피는 사가가 복잡해질수록 방식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 문제점이 더 있는데 이벤트가 순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서비스가 어떤 이벤트를 발생하는지 다른 서비스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무조건 문제가 된다 이거는 아닌데 뭐 서비스 구조를 잘못하면 이벤트가 이렇게 안에서 계속 루팅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이 조금 더 오케스트레이션 사과는요. 오케스트레이터 클래스를 먼저 정의하고 얘가 명령을 날리는 거예요. 얘가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가 무엇을 할지 동작을 결정하는 메시지를 날려줍니다. 보시면 주문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럼 주문이 왔으니까 창고 불출 확인해봐라 하고 티켓 이벤트를 날리겠네요. 그럼 이걸 보고 있던 창고가 불출할 수 있겠네, 재고가 있네 라고 확인하면 다시 주문 이벤트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있던 주문 마이크로 서비스가 창고에 불출될 만한 재고가 있네, 그럼 이제 결제해야지 하고 결제 이벤트 결제 집어넣어요. 결제를 보고 있는 결제 서비스는 결제를 진행하고 주문 서비스에 봅니다. 이렇게 되면 주문 서비스는 이걸 보고 결제가 주문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집어넣어요. 흐름을 따라가기가 훨씬 더 쉽죠. 한 번 더 다시 보면 이 모든 주문 이벤트가 실제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가 어떤 일을 할지를 지정하는 역할을 해요. 잘 보시게 되면. 참고 서비스 재고 확인하고, 나 재고 확인했어 하고 주문 이벤트를 넣고, 재고 확인이 됐네? 그러면 이제 결제해야지 결제 이벤트 넣고, 결제 서비스는 결제됐다라고 주문 이벤트에 주문 넣고, 그럼 주문 서비스는 주문을 완료하면 돼요.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 사가는요, 흐름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가가 복잡해진다면은 오케스트레이션 사가를 쓰는 게 트랜잭션 관리를 하니까 훨씬 더 편합니다. 다만 이 오케스트레이션 사가의 경우 오케스트레이터에게 비즈니스적인 로직을 맡겨버리게 되면 약간 결합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오케스트레이터는 이 주문의 다음 서비스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명령을 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역할만 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차례자가 결정하는 형태가 좋습니다. 네. 오케스트레이터가 보면 만약에 다운된 경우는 모든 진짜가 그 사과와 관련된 동작은 정지가 됩니다. 네, 근데 각각의 서비스는 살아있기 때문에 전체 워크로드는 멈출지라도 서비스들은 다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오케스트레이터 패턴이 아니라 어떤 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세 개는 워크로드를 하는 결합도가 있는 서비스들이에요. 여기서 어떤 거 하나가 죽어도 전체 워크로드는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코레오그래피에서 데이터스 같은 경우에서 맞아요. 네, 이벤트를 순환되지 않도록 만든 그걸 신뢰성 보상을 통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데드레터 큐 같은 경우에는 이 오케스트레이터 패턴에서 동일하게 될 수 있어요. 오케스트레이터가 죽어버리게 되면 주문 서비스가 계속 메시지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터가 살아나면 그때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랜지션이나 이벤트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코레오그래피는 간단한 사가에서는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단일 마이크로 서비스만으로 볼 때 하는 일이 오히려 더 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보상 트랜잭션에 대한 얘기는 없죠. 실패했을 때 어떻게 치환되는지는 설명 안 드렸는데 이 오케스트레이션 사가가 사실 상태 머신으로 치환되기가 굉장히 좋아요.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태 머신으로 패턴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티켓 생성, 창고 확인, 결제 승인, 티켓 승인, 주문 승인.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플로우랑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창고에서 실패했다. 그럼 티켓에서 거부되고 주문 거부되고 실패되는 거죠. 메시지 순환은 일단 없어지고요. 사가 패턴이 성공했을 경우와 실패했을 경우가 쉽게 순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치환할 수가 있고
AWS에서 만약에 이 오케스트레이션 사각 패턴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서비스가 제일 좋을까? 네, 어떤 서비스가 가장 좋을까? 혹시 생각나는 서비스 있으실까요? 요 오케스트레이터 사가에 아주 적합한 서비스가 AWS에 하나 있는데 바로 스텝 펑션입니다. 이거는 많이 안 써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스텝 펑션은 AWS에서 이제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상태 머신이에요. 스테이트 머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요 자가 패턴은 상태 머신과 거의 대응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도를 만들어서 작업이 성공했을 때 다음 작업을 지정하거나 작업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될지 이런 로직 플로우를 만들 수 있고요. 이 각각의 로직 플로우에 들어가는 요 좌표는 정말 AWS의 거의 모든 서비스를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ECS, 파리스, 람다, SQS, SNS, 키네시스, 대부분의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 엮어서 스테이트 머신을 만들 수 있고 이번에 스텝 펑션 워크스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는 GUI로 끌어다가 순서도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오케스트레이션 사가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스텝 펑션 안 써도 오케스트레이션 패턴, 사가 패턴, 코레오그래피 패턴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패턴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서비스가 커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고충들이 또 생기게 돼요. 서비스가 2개, 10개 이럴 때랑 50개, 100개 이럴 때 느끼는 고통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비스가 10개, 이 표는요. 각각 서비스가 10개, 50개, 더 커지면 어떤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겪는지 나타내는 표고요. 하나하나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호환성을 깨뜨리는 병명을 최대한 피하셔야 돼요. 이거는 앞서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공개 API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열어놓은 API를 누가 참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변경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이건 서비스가 커지다 보면은 훨씬 더 크게 사이드 이펙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버전업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시면서 내 아키텍처를 변경하고 구조화해 나갈 때 어느 순간에 크게 무언가 변경하지 않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 오픈 API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보시게 되면 보통 V1으로 제공되는 그 메이저 API가 V2로 올라갈 때 A1을 다시 버전 2로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전 2 API를 여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 호환성을 깨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 내 서비스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API를 건드려야 될 일이 있다면 실제 오픈되어 있는 API를 바꾸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API를 하나 노출시켜서 기존의 호환성을 깨지 않는 형태로 가시는 걸 바랍니다. 그리고 레포트를 만들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존의 단일 모노리스 서비스에서 그냥 프라이머리 DB 덤프 떠서 내려갔거나 아니면 미드 레플리카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시 스토리 넣어갖고 데이터 분석하고 보고서 뽑으셨으면 됐을 텐데 지금 DB 다 쪼개놨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을 건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레포트용 DB를 하나 넣던가 아니면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데이터를 다 부어야 돼요. 마이크로 서비스가 내뿜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은 그 분석 데이터, 매트릭, 로그, 트레이스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여러분 분석할 수 있는 뭔가 리포팅 DB나 데이터 레이크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따른 소유권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세션, 어제 세션에 소유권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소유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 개발자가 한 10명이면 공동 소유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이 공동 소유권이 뭐냐? 다 같이 만드는 거예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백엔드 개발자한테 가서 얘기해도 되고 옆팀 10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코드가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할지 논의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은데 개발자가 많아질수록 커밋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코드 소유권을 줘야 돼요. 이 개발자 너는 어디서부터 어떤 서비스에 어떤 코드를 관리해 이걸 명확하게 강력하게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오픈 서비스라는 거 생길 수 있어요. 이 고와 마이크로 서비스죠. 어느 날 우리 EKS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봤는데 우리 회사 개발자 아무도 모르는 컨테이너가 10개가 떠 있어요. 이거 죽여도 될지 살려도 될지 우리 전사 직원한테 다 물어보고 세상 직원한테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거 죽여야 되니까 사야 되니까 그래갖고 아무 생각 없이 죽였더니 갑자기 에러 났다고 나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모노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옆집 개발자, 이 레파지토리 클론에서 보는 개발자들이 접속해서 뭔가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안 볼 수 있어요. 옛날 뭐 메인프레임 같은데 25년 동안 살아있던 프로세스가 발견됐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을 명확하게 줘서 어디까지 누구 책임인지 비즈니스 도메인의 오너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 규모가 커졌을 때 도움이 되죠. 그리고 관찰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여러분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야 돼요. 단일 모노리스 서비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요. 모니터링하기도 쉽고요. 오저버빌리팅, 트레이스 이런 거 수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프로세스가 하나니까요.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시게 되면 서비스 10개만 돼도 10개에서 로깅, 매트릭, 트레이싱 다 수집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결제 요청이 왔는데 만약 결제 요청이 와서 결제 서비스가 로그를 만들고 결제 서비스가 다시 알람 해서 또 로그를 만들었다. 이 트레이스 없으면요. 어떤 요청이 왜 발생했는지를 추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단일 서비스만 놓고 얘가 잘 작동하는지 보는 거는 뭐 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전체 워크로드가 동작하는 방식은 여러 서비스가 엮여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트레이싱 같은 것들을 확보하셔서 이 몇 번째 콜에 따른 로그와 매트릭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를 꼭 추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짜증나는 건 디버깅이죠. 네. 특히 종단간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 서비스에 걸쳐서 이 서비스가 잘 동작하는지를 봐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뭐 팩트 같은 소비자 주도기에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좀 편하긴 하는데 일단 가장 좋은 방식은 내 팀은 내 서비스만 테스트하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그래서 모든 서비스가 문제가 없을 때 전체 워크로드가 잘 돌아가도록 구성하는 게 좋아요.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AWS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고자 할 때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 이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서버리스 컴퓨팅 옵션이죠. 여기에는 서버리스 람다와 컨테이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SA이기 때문에 많은 고객한테 가서 EC2도 제안드리고 컨테이너도 제안드리고 서버리스도 제안을 해드리는데 서버리스를 제안드릴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락인되기 싫다. 이거 우리 서버리스 AWS 서버리스 많이 쓰면 우리 이거 락인되는 거 아니냐 AWS 이런 말을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신 거는요. 이 람다와 뭐 파게이트 같은 서버리스는요.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컴퓨팅 옵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가져가셔야 될 건 아키텍처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명확하다면 그 아키텍처를 수행하는데 쓸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선택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그냥 서버리스일 뿐이에요. 만약에 AWS에서 우리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른 뭐 안 되겠지만 그러시면 만약에 뭐 안 좋은 선택을 하신다 하시면 아키텍처만 명확하시면요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오픈소스나 다른 서비스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리스 컴퓨팅을 락인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AWS에서 여러분의 아키텍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고 개발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응하는 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AWS의 새 기술을 사용하시는 거 주저하지 말고 선택해 주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람다는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주 사용하는 랭 프로그램 랭귀지는 거의 다 지원을 하고요. 다양한 부분에서 트리거링 시킬 수 있어요. 데이터 변경이 될 때, 엔드포인트 요청 올 때, 리소스가 바뀔 때,
람다 다 트리거링 되고 그 람다에 대한 결과로 여러분들은 많은 작업들을 합니다. 컨테이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굉장히 많죠. EKS, ECS, 그다음 만약에 클러스터 관리하기 싫다, 파게이트, 그다음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ECR 같은 여러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가 가장 많이 돌아가는 플랫폼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네. EKS입니다. EKS가 가장 많이 쿠버네티스를 돌리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개발자 도구들도 굉장히 많이 제공을 드리고 있죠. 어제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클라우드9부터 코드커밍. 클라우드9은 어제 실습 때 써보셨잖아요. 이게 단순히 컴퓨팅 파워, 코딩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거 IDE예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디버깅이나 이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시리즈들.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픈소스를 쓰든 타사의 솔루션을 쓰든 AWS의 개발자 도구들은 다 엮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형태로 엮어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요 말고도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서비스들을 전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건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AM이나 SA에게 여쭤보시면 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AWS의 첫 번째 리더십 프린시플이 커스터머 옵세션이거든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옵세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을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제일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아까 맨 처음 말한 CI/CD 파이프라인, 마이크로 서비스의 독립적인 배포와 더불어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 퍼포먼스 빌트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기준은 보통 그 회사가 갖고 있는 DBA의 스킬셋과 많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든 모노리스 아키텍처를 선택하든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좋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특히 키밸류 DB나 인메모리 DB 같이 캐시 레이어나 아니면 뭐 대용량 아니면 뭐 굉장히 목적에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거든요. 키밸류 DB, 도큐먼트 DB, 뭐 그래픽 DB, 타임 시리즈 DB 있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선택하면 릴레이션 DB가 제일 많죠. 그런데 다른 DB도 한번 옵션을 두고 고려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분산 시스템을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는 클라우드 맵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엔드 포인트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친밀하게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서비스 메시, 엠메시도 있습니다. 이스티오 같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엠버리 프록시를 가지고 서비스 메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메시지는 HQS도 있고 노티피케이션을 위한 SNS, 그다음 뭐 카프카를 쓰신다면 매니지드 카프카, 아니면은 서버리스로 제공하는 키니시스, 아마존 MQ, 메시지와 관련된 여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요청드립니다. 관찰 가능성 같은 부분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와치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오픈소스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같은 것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를 이용한 로그 중앙화, 엑스레이를 가지고 트레이스 수집, 그 다음에 서비스 렌즈를 통해서 내 아키텍처의 뷰를 보는 서비스 렌즈, 서비스 맵 같은 기능도 있고요. 네, 쉴 새 없이 달려와서 끝났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먼저, 잠깐만요. 일단 제가 준비한 이론 세션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고 또 다음 실습을 진행을 할 텐데 그 전에 어제 제가 알려드린 이벤트 엔진 계정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온라인 분들은 이제 온라인 이벤트 엔진 계정 한번 공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프라인 분들은 쉬는 시간에 제가 한번 이벤트 엔진이랑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워크샵 페이지인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잠깐 쉬시기 전에 저 링크를 들어가시게 되면 요 워크숍이 나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스트랭글러 피그 패턴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워크숍인데 모노리식 서비스의 백엔드 배포하기. 그래서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을 받아서
배포하는 요 과정만 하고 쉬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배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거 배포 걸어놓고 쉬는 시간을 가지시면 나중에 쉬고 오셨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워크샵 페이지를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15분 쉴까요? 네, 3시 1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